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를 끝내고 비상대책위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 중인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보복 감사임을 시인했다며 최 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인근 공장 등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밤 사이에는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에선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입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교원단체 등에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30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던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다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의 노출 이후 권 대행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분출한 것입니다. 먼저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 직후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사퇴로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제안인데 사실상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다만 최고위에서 추가 사퇴 움직임은 없었고 비대위 체제 전환도 결론 내지는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관련 논의에서도 최고위 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 과반만 사퇴해도 충분하다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 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비대위 체제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종일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권 주자들부터 나란히 입장을 밝혔는데 김기현 의원은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친윤계 주도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전체 초선 중 절반인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비대위 전환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다음 주부터 의원들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자, 이렇게 여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역과 치안 현장을 찾았는데요.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는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정 지지율은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중심의 과학 방역을 통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선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를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자 노출 논란에 대해선 사흘째 말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문자를 주고받은 윤 대통령 입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이 이어지면서 출근길 문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해당 조사에선 처음으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 대통령실은 복합적 이유가 있다면서 참모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감사원 업무 보고에서도 공방이 오갔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권익위 감사 착수 이유는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작년에 이미 정기감사를 받았지만 복무기강 관련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각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익위 측은 전 위원장은 새벽 3시 넘게 근무할 정도로 일 중독이었다며 업무 장소도 유동적인 장관급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는 건 처음 봤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찍어내기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청부감사 행동대장이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또한 누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적감사를 주문한 것인지. 논란은 국회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권이든 부정과 부패가 발견됐다면 감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여야 모두가 질타했습니다.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이에 최 감사원장은 감사의 최종 목표가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해 답변했던 거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감사를 시인한 발언이라며 최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97세대인 박용진, 강원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저학력, 저소득층이 많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자 대결로 압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세론을 앞세운 이 후보에 맞서 97그룹에 속하는 박 후보와 강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1대1 구도를 만들지가 변수입니다. 박 후보는 단일화는 이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도 아니고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두 후보는 이번 주말 비공개로 만나 단일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발언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때문에. 또 고학력 고소득자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다며 부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 빈곤층 또는 고령층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가 비하 논란에 휩싸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다.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인 일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 등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개 동을 태운 뒤 꺼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 열대야 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쉴 새 없이 뿜어나옵니다. 도로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은 옆 건물로 옮겨붙습니다. 이 공장에 불이 난 건 어제 낮 12시쯤. 소방당국은 대형 2단계로 격상해 소방인력 300여 명과 헬기도 4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분대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이 밀집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50여 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모두 자력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불은 14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에 가까워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자동차 개조 공장 등 8개 업체가 운영하는 공장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6시간 넘게 끊기면서 주민 5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즉시 현장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한강은 늦은 밤까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며 무더위를 잊어봅니다. 해가 저문 뒤에도 이어지는 찌는 듯한 열대야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한강을 찾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밤에 또 선선해지고 이렇게 물놀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원 한쪽에서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무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시민들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각종 공연과 수상레저 등이 진행되는 축제로 다음 달 15일까지 한강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물가에 나와서 노래를 듣고 하니까 좀 시원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한강뿐 아니라 도심 곳곳은 주말을 앞두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키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하려고 나왔어요. 네. 금요일이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도 풀 겸 더위도 좀 식힐 겸. 영화관에도 덥고 긴 밤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각까지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 있으면 5분만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더워가지고 약간 시원한 실내를 찾아가지고 영화관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폭염 피해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낮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할 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단은 지금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이면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내일이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전남 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전남 지역에는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에서 30km가 넘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도 서울은 27.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5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이견으로 한 차례 결정을 미루었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대 인상폭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게 과연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커피. 기초생활수급자 김유현 씨의 점심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생계급여 58만 원. 요즘 물가가 크게 올라 이제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장을 보면 이틀 정도 먹을 걸 살 수 있는데 그걸 한 달을 나누면 끝이에요.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고칠 때마다 부담됩니다. 복지급여는 월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인 가구의 소득, 바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린 건데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의 30% 이하가 대상자로 월소득 162만 원이 안 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다수는 1인 가구, 이들의 생계급여는 4만 원 올라 한 달에 62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162만 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가구별 버는 월소득을 뺀 뒤 차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따질 때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 취약계층 이분들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난 4월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된 서울 창신동 모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복지 기준선을 결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시장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완화 소식에 내놨던 집을 다시 걷어들이는 모양새인데 매수자에 이어 매도자도 관망세 조짐 속에 역대 최저 거래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큰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지금까지 인터넷상 매물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유세를 크게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도가 급하지 않은 거죠.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주면서 집 매각을 유도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0% 넘게 늘어났지만 종부세 감면한 발표 이후로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에 수요가 위축돼 가격을 낮춘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시기. 갖고 있는 부담이 준다면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러 가겠다고 하면 보유를 더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매물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만 이런 움직임이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서초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내렸고 낙폭도 더 커졌습니다. 매수세 위축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긴데 실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걷어들이는 건 여유 있는 분들이고 급하게 싸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아직 상당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여 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적었고 7월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라는 엇갈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절벽 속에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만 줄여준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월 4만 원에서 5만 원대 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잇따라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인데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이달 초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등 5종류의 새 요금제를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11에서 24기가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점, 그리고 이제 무약정으로 그 자급폰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도 선택 가능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이 다음 달 5일 추가로 출시하는 요금제는 모두 5가지입니다. 중간 요금제는 데이터 24GB에 월 5만 9천 원과 이보다 부가 혜택은 적지만 만 원가량이 저렴한 월 4만 2천 원 등 2가지입니다. 기존의 10GB 미만과 무제한 구간에도 3가지 요금제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경쟁사들도 중간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을 촉발해 결국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30GB부터 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여전히 없는 데다 다른 두 통신사에서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커 가격 인하 경쟁 효과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일 거란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간요금제 효과를 분석한 뒤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휴대전화 가입할 때 통화나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추가 요금을 물지 않는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 많이들 가입하시죠. 하지만 일정 시간 넘게 통화하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금 부과 기준이 저가 요금제에는 다르게 적용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최모 씨는 월 4만 원대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입 당시 통화 무제한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구서에 월정액보다 15배 많은 62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런 데랑 통화를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됐어도 이렇게 청구서가 나온 거라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최 씨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 설명에는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또는 매달 통화 시간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 조건, 즉 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글자 크기마저 작습니다. 대리점에도 이제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이 전화나 문자는 무제한이라고 사전에 고지가 안 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통화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요금제 모두 실제 통화량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상한선을 저가 요금제는 6,000분, 고가 요금제는 10,000분으로 차등을 두면서 저가 요금제를 불리하게 설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불법이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관된 사용량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요금제로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고가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 편법의 꼼수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통신사는 가입자가 요금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요금제 표기를 개선했습니다. 또 저가 요금제에 차등 적용 중인 통화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도심의 혼잡함이죠. 휴가철에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직장인들의 휴가가 몰리는 시기가 딱 이맘때죠. 그래서 이번 주말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많게는 무려 40만 대가량씩 늘면서 매우 혼잡하겠습니다.
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위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전방 조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6km 구간 막혔다가 용인 부근에서는 10km 구간 차 간격을 좁히고요. 광주 원주선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과 서종 부근에서 7km씩 막힌 다음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도 정체인데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점차 북상 중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지역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7.5도, 제주 27도 등으로 지금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이 35도, 대구는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5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모레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정점에 이르더라도 신규 확진자는 당초의 예상보다 적은 20만 명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경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준비된 임시선별검사소는 36곳. 정부는 이달 내 70곳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 설치를 끝낸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기관 설치 확대와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늘어난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폭염에도 검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모두가 다 무더위에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만 5천여 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 1.2배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234명, 사망자는 35명으로 두 달여 만에 최다치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이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유행의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의 최대 규모 발생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역시 지난달 기준 0.06%로 감소하고 있다며 독감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 고위험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도 신속항원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찰료 약 5천 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맸던 산모가 피해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110여일 만에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아기와 엄마와의 첫 만남을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111일 된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아기를 보듬어 안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준아, 예준아, 엄마 봐봐. 엄마는 출산 직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폐 이식까지 받느라 이제야 처음으로 아기를 만났습니다. 막상 이제 못 깨어날 줄 알았는데 깨어나서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아기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 111일 만에 이제 만나서 너무 좋고. 30대 후반의 이 여성은 출산 직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무사히 아기를 낳았지만 출산 직후 코로나19 합병증인 폐렴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개월간 에크모, 즉 인공심폐기로 생명을 유지했지만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생겨 폐 이식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3주 전 기증자가 나타나 폐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도 잘 돼서 새로운 인생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엄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찾은 만큼 작은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애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건강도 좀 걱정이 됐고. 근데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너무 좋고 잘 키워야죠. 의료진들은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작은 선물과 함께 환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폐기능은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요. 아마 환자분도 나이가 젊어서 회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버틴 환자와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쏘아올린 창정-5B 로켓의 잔해 일부가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추락 예상 시간은 내일 새벽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하이난 섬의 원창 로켓센터에서 창정-5B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티엔궁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실험용 모듈을 실었습니다. 창정 로켓은 당초 목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친 로켓 발사체 일부가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다수 로켓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리되고 분리된 잔해는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에 타 없어지거나 예정된 곳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정 로켓은 우주정거장까지 무거운 모듈을 운반하기 위해 일단부가 거대하게 설계됐고 이로 인해 20톤이 넘는 잔해가 일정 기간 궤도를 떠돌다 지구로 추락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로켓의 추락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쯤으로 앞뒤로 6시간가량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추락 지점은 북위 41.5도에서 남위 41.5도 범위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떨어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창정 로켓이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년 전 창정 로켓의 잔해 일부가 아프리카 대륙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주국인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조금 국제적인 어떤 공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중국은 오는 10월에도 또 다른 창정 로켓을 우주정거장에 발사할 예정이어서 위험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던 모자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폐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안전운항에 위협이 됐다는 게 대한항공 측 주장인데 엄마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현지 시각 26일 저녁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40대 여성 윤모 씨는 두 자녀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탑승 거부를 당해 윤 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20대 초반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윤 씨 아들이 탑승 후 비행기 밖까지 뛰쳐나갔고 좌석에 앉아달라는 요청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하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윤 씨가 아들의 장애를 탑승 수속 카운터에 미리 알리지 않아 사전 검토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 말은 달랐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리 와라고 했을 때 돌아왔고 그 아이를 다시 착석을 시켰을 때 비행기에 들어가서 착석을 했고. 기내에서 아들이 돌아다닐 때도 윤 씨가 말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통제가 안 됐다면 100kg 넘는 아들을 외소한 윤 씨가 어떻게 안쳤겠냐고도 했습니다. 특히 탑승 수속대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대한항공의 말은 100% 거짓말이라는 게 윤 씨 입장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확인. 저희 아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 대신에 제가
저희 아이 여권을 확인시켜드렸고 비행을 위해 수면제를 먹였고 곧 잠들 거라고 설명했는데도 승무원들은 기장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윤 씨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씨와 함께 탔던 고교생 딸은 혼자 인천까지 와야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근 여름 관광 성수기 렌터카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긴 휴가를 보낼 때 제주도에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약 경쟁도 치열한데요. 탁송업체에 맡겨 어렵게 제주로 가져간 차가 제주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해 관광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주공항까지 차를 운반해주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온 이성규 씨. 돌아갈 때도 차는 배편으로, 자신은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갈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탁송업체가 선박에 차를 실을 수 없게 됐다며 복귀편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딱 받자마자 나머지 일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굉장히 일정 자체가 다 꼬이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나 혼선이 있는. 탁송업체는 선사가 화물선을 매각하면서 갑자기 운항 불가를 통보해왔다며 이 씨에게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차를 싣고 나갈 예정이던 선박입니다. 이 선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줄줄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인터넷 카페에도 탁송이 취소돼 차가 묶이게 됐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탁송업체를 직접 찾은 관광객도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탁송업체도 선사가 사전 고지도 없이 매각 사실과 운항 중단을 하루 전에 통보했다고 호소합니다. 고객님들이 계획 다 망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지금 그것도 너무 막막하네요. 이 업체만도 이미 다음 달까지 하루 100여 대씩 예약을 받았는데 성수기에 당장 다른 선박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선사 측은 다음 달 1일까지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일정 예약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취재진은 선사 측에 탁송업체와 사전 조율 없이 선박 매각이 이뤄진 배경을 물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50여일간 지속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우리 조선산업이 갖고 있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또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창구 문제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까지 타결을 지연시켰던 건 점거농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였습니다. 결국 합의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청업체들은 가급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노조와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하청 노사 공동으로 꾸려질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원하청 노사,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사안과 문제 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이 TFT의 의제로 올려서 상의하자.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볼 건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원청을 협상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매번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세 차례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고 관련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하청 간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 거죠. 이윤이 생겨야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이 가능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링 위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온 국민들이 링 밖에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링 위에 올라와야 된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상대국에 억류된 자국민들의 석방 문제가 주로 다루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2명에 대한 석방 제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We had a frank and direct conversation. I pressed the Kremlin to accept the substantial proposal that we put forth on the release of Paul Whelan and Brittany Griner. 석방을 요구한 미국인 2명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억류 중인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스파이 혐의로 16년째 복역 중인 폴 휠런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신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25년형이 확정돼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를 맞교환 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점령지 확대 방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측과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측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는 러시아 제재와 연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억류자 맞교환 제안에 대해선 조용한 외교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해 진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미국의 소비 감소는 우리의 수출 둔화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결국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 소비입니다. 이번 2분기의 전체 소비는 연율 기준으로 1% 성장했지만 서비스를 뺀 상품 소비는 4.4%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3분기 추세를 보면 올해 들어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이 관찰됩니다. 코로나 이후 치솟았던 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의류, 오락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가라앉고 있는 건데 고물가의 연준이 금리까지 급격히 올리다 보니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품 소비를 더 가파르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됩니다.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비 동향만 따로 떼어내보면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9%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자동차나 오락용품, 음식료품 등 상품 판매가 나빠졌습니다. 올 3월부터 넉 달째 감소세가 계속됐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그리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 재화 소비는 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처럼 안팎에서 상품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 우리 주력 산업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음식, 숙박 등 서비스 부문이 나쁘지 않아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휴가철이 끝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까지 더 오른다면 우리 경제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를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재판으로 넘긴 사건인데 최근 부패범죄 전문 수사 부서에 재배당이 되면서 사업의 초기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급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루 전 팀장급 관계자를 부른 데 이어 연 이틀 소환인데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로 결정된 배경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역할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대장동 원주민 대표들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등을 지난 5월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서 화천대유 등에게 불법 수익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벌을 구하는 그 원주민들께서 처벌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지난해 9월 꾸려진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맡아왔습니다. 앞서 2월에는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기능을 강화한 검찰이 사건을 부패 범죄 전문 수사부서로 넘겼고 대장동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의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재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소환 조사의 초점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맞춰져 있어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된 인물들보다 더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 하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같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째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상훈 씨. 평소 사용하던 배달 앱 대신 지도 앱을 켜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쌀과 물, 마스크 등 생필품 꾸러미를 건네며 친절하게 안부까지 묻습니다. 혹시 몸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 불편하시면 말씀 주시거나 이제 전화 주시면 바로 이제 도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소외계층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필품을 무료로 배달해 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일하는 시간인데 이제 오전에 틈을 내서 주위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소외된 이웃들을 조금 찾아뵙고 도와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원 2천여 명은 최근 대구시와 소외계층 무료 배달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50여 가구에 한 달에 한 번 생필품을 무료로 배달합니다. 한 번에 베테랑 배달원 10여 명이 동시에 배달하니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좀 더 서비스 배달이 단축되고 사회적 편견을 받아온 배달원들에게도 보람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좀 사실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지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걸 지역민들은 저희를 또 따뜻하게 봐주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취약계층을 돕고 살피는 복지 배달의 기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K리그에선 3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이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활 공장장이라고도 불리는 포항 김기동 감독은 휴식기에 선수들에게 무례한 턱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34살에 자신의 시즌 최다인 11골을 쏟아부은 임상혁. 지난 3년간 단 3골에 그쳤지만 포항 옷을 다시 입고 2경기 4골을 몰아치며 부활을 알린 김승대까지. 모두 재활 공장장이라 불리는 김기동 감독의 작품입니다. 손만 대면 살아나는 기동 매직의 비결, 다름 아닌 밥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날, 김기동 감독이 우랫집에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에도 맛있는 밥을 사주며 선수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기동 감독. 창이 네가 쏠래? 지가 막 먹고. 이거 봐. 시원한 물에 한 그릇에 성적에 대한 압박도 잠시나마 잊혀집니다. 고맙습니다. 수평적인 리더십을 앞세워 사령탑 데뷔 2년 만에 감독상을 받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김기동 감독. 이번 시즌도 주력 선수들 상당수가 떠났지만 리그 3위로 울산과 전북, 양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감하면서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들을 잘 보고 잘 끄집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 또한 보답하고 또 욕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선수들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따뜻한 기동 매직이
포항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매직 영원하라. KBS 뉴스 이준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선두 SSG를 제압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타석에서는 나성범 선수가 맹활약했습니다. 허설지 기자입니다. 선두 SSG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기아 투수 양현종. 1회 첫 타자 추신수에게 초구 안타를 허용했는데 추신수가 3루까지 뛰다가 아웃되고 맙니다. 위기를 넘긴 양현종은 1회를 공 6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이후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SSG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이 기아 타선은 폭발했습니다. 나성범은 2회와 7회 석점 홈런 2방을 터뜨리며 한 경기 7타점의 맹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8시즌 연속으로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밸런스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승택이 리더 너무 좋았고 수비들도 잘 막아줘가지고 이런 좀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2루수 박계범이 1루로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위로 크게 떠버립니다. 1루수가 잡을 수 없는 송구, 어이없이 날아간 공에 본인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이 타구로 출루한 하주석, 사흘 전 비슷한 실수가 떠올라서인지 연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NC 노진혁이 친 타구는 담장 쪽으로 크게 날아가는데 담장 틈에 그대로 쏙 박혀버립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인정 2루타. 이를 포함해 4안타를 터뜨린 노진혁을 앞세워 NC는 2연승을 달렸고 키움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일반 전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축구를 다시 시작해 7부 리그에서부터 1부 리거가 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끝까지 축구를 놓지 않았던 제주 유나이티드 김범수 선수를 이재우 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 선수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K7에서 리그 1까지 올라왔어요. 축구 인생의 드라마잖아요. 솔직하게 다른 거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당연히. 근데 아니야, 축구 해야겠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잘할 수 있는 게 축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K4나 K3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테스트를 봤는데 잘 안 됐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자 싶어서 군대를 갔었던 것 같아요. 막막했는데 축구만 생각하면서 군대에서도 개인 정비 시간이나 풋살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계속 축구하고 개인 훈련하고 제가 뭘 하려면은 체력도 이제 돼야 되고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하체 근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오르막이더라고요. 팀에 안 들어가고 혼자서 운동만 했을 때 오르막 하루에 진짜 한 15개씩 20개씩 뛰었던 것 같아요. 조기 축구에 나갔었는데 거기 K4 감독님이 있었어가지고 같이 바로 중랑으로 넘어갔거든요. 한 1년 반을 있었죠. K4에. 제주에 지명되었을 때 믿기지 않았죠. 말도 안 되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축구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은 일단 주변 지인이죠. 너는 그냥 할 수 있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이 계속 생겼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을 즐기면서 웃으면서 하면은 뭔가가 행운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27.5도, 여수와 제주가 27도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이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다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5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모레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통합 확대하고 조만간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를 끝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을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에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입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교원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합해서 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But our alliance remains resolute and ready in the face of these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ctions.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연설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 경고 수위를 높인 상황. 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을 강화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 국방 차관 전략 협의체를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자는 데 우선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9월 중에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핵항모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핵 탑재 전략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연습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을지 연습과 통합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사실상 복원되는 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2017년 이전에 해왔던 수준의 한미일 간 훈련을 지속하자는 뜻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안정을 찾는가 싶었던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다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권 대행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먼저 친윤계의 배현진 최고위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 직후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사퇴로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제안인데 사실상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다만 최고위에서 추가 사퇴 움직임은 없었고 비대위 체제 전환도 결론 내지는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관련 논의에서도 최고위 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 과반만 사퇴해도 충분하다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 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비대위 체제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종일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권 주자들부터 나란히 입장을 밝혔는데 김기현 의원은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친윤계 주도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전체 초선 중 절반인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비대위 전환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다음 주부터 의원들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역과 치안 현장을 찾았는데요.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는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정 지지율은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중심의 과학 방역을 통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선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를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자 노출 논란에 대해선 사흘째 말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문자를 주고받은 윤 대통령 입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이 이어지면서 출근길 문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해당 조사에선 처음으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 대통령실은 복합적 이유가 있다면서 참모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감사원 업무 보고에서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권익위 감사 착수 이유는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작년에 이미 정기감사를 받았지만 복무기강 관련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각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익위 측은 전 위원장은 새벽 3시 넘게 근무할 정도로 일 중독이었다며 업무 장소도 유동적인 장관급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는 건 처음 봤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찍어내기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청부감사 행동대장이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또한 누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적감사를 주문한 것인지. 논란은 국회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권이든 부정과 부패가 발견됐다면 감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여야 모두가 질타했습니다.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이에 최 감사원장은 감사의 최종 목표가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해 답변했던 거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감사를 시인한 발언이라며 최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97세대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저학력, 저소득층이 많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자 대결로 압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세론을 앞세운 이 후보에 맞서 97그룹에 속하는 박 후보와 강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1대1 구도를 만들지가 변수입니다. 박 후보는 단일화는 이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도 아니고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두 후보는 이번 주말 비공개로 만나 단일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발언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때문에. 또 고학력 고소득자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다며 부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 빈곤층 또는 고령층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가 비하 논란에 휩싸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다.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개 동을 태운 뒤 꺼졌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전기 공급이 끊겨 열대야 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쉴 새 없이 뿜어나옵니다. 도로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은 옆 건물로 옮겨붙습니다. 이 공장에 불이 난 건 어제 낮 12시쯤. 소방당국은 대형 2단계로 격상해 소방 인력 300여 명과 헬기도 4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분데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이 밀집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50여 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모두 자력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불은 14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에 가까워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자동차 개조 공장 등 8개 업체가 운영하는 공장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6시간 넘게 끊기면서 주민 5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즉시 현장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한강은 늦은 밤까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며 무더위를 잊어봅니다. 해가 저문 뒤에도 이어지는 찌는 듯한 열대야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한강을 찾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밤에 또 선선해지고 이렇게 물놀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원 한쪽에서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무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시민들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각종 공연과 수상레저 등이 진행되는 축제로 다음 달 15일까지 한강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물가에 나와서 노래도 듣고 하니까 좀 시원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한강뿐 아니라 도심 곳곳은 주말을 앞두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키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하려고 나왔어요. 네. 금요일이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도 풀 겸 더위도 좀 식힐 겸. 영화관에도 덥고 긴 밤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각까지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 있으면 5분만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더워가지고 약간 시원한 실내를 찾아가지고 영화관을 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폭염 피해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낮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할 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이견으로 한 차례 결정을 미뤘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키로 했습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대 인상폭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이것이 고물가 시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선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커피. 기초생활수급자 김유현 씨의 점심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생계급여 58만 원. 요즘 물가가 크게 올라 이제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장을 보면 이틀 정도 먹을 걸 살 수 있는데 그걸 한 달을 나누면 끝이에요.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고칠 때마다 부담됩니다. 복지급여는 월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인 가구의 소득, 바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론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린 건데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의 30% 이하가 대상자로 월소득 162만 원이 안 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다수는 1인 가구, 이들의 생계급여는 4만 원 올라 한 달에 62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162만 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가구별 버는 월소득을 뺀 뒤 차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따질 때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 취약계층 이분들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난 4월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된 서울 창신동 모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복지 기준선을 결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시장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완화 소식에 내놓았던 집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모양새인데요. 매수자에 이어서 매도자들도 관망세를 보이며 역대 최저 거래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큰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지금까지 인터넷상 매물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유세를 크게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도가 급하지 않은 거죠.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주면서 집 매각을 유도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0% 넘게 늘어났지만 종부세 감면한 발표 이후로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에 수요가 위축돼 가격을 낮춘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시기. 갖고 있는 부담이 준다면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러 가겠다고 하면 보유를 더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매물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만 이런 움직임이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서초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내렸고 낙폭도 더 커졌습니다. 매수세 위축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긴데 실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걷어들이는 건 여유 있는 분들이고 급하게 싸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아직 상당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여 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적었고 7월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와 종부세 완화라는 엇갈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절벽 속에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만 줄여준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월 4만 원에서 5만 원대 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잇따라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인데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이달 초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등 5종류의 새 요금제를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11에서 24기가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점, 그리고 이제 무약정으로 그 자급폰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도 선택 가능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이 다음 달 5일 추가로 출시하는 요금제는 모두 5가지입니다. 중간 요금제는 데이터 24GB에 월 5만 9천 원과 이보다 부가 혜택은 적지만 만 원가량이 저렴한 월 4만 2천 원 등 2가지입니다. 기존의 10GB 미만과 무제한 구간에도 3가지 요금제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경쟁사들도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을 촉발해 결국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30GB부터 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여전히 없는 데다 다른 두 통신사에서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커 가격 인하 경쟁 효과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일 거란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간 요금제 효과를 분석한 뒤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휴대전화 가입할 때 통화나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추가 요금을 물지 않는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 많이들 가입하시죠. 하지만 일정 시간 넘게 통화하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금 부과 기준이 저가 요금제에는 다르게 적용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최모 씨는 월 4만 원대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입 당시 통화 무제한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구서에 월정액보다 15배 많은 62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런 데랑 통화를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됐어도 이렇게 청구서가 나온 거라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최 씨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 설명에는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또는 매달 통화 시간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 조건, 즉 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글자 크기마저 작습니다. 대리점에도 이제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이 전화나 문자는 무제한이라고 사전에 구제가 안 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통화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요금제 모두 실제 통화량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상한선을 저가 요금제는 6,000분, 고가 요금제는 10,000분으로 차등을 두면서 저가 요금제를 불리하게 설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불법이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관된 사용량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요금제로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고가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 편법의 꼼수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통신사는 가입자가 요금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요금제 표기를 개선했습니다. 또 저가 요금제에 차등 적용 중인 통화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7.8도, 제주 27.6도, 대구 26.7도 등으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이 35도, 춘천 35도 예상되고요.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에서는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다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태풍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 지리산 부근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정점에 이르더라도 신규 확진자는 당초의 예상보다 적은 20만 명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준비된 임시선별검사소는 36곳. 정부는 이달 내 70곳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 설치를 끝낸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기관 설치 확대와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늘어난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폭염에도 검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모두가 다 무더위에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만 5천여 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 1.2배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234명, 사망자는 35명으로 2달여 만에 최다치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이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유행의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의 최대 규모 발생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역시 지난달 기준 0.06%로 감소하고 있다며 독감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 고위험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도 신속항원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찰료 약 5천 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맸던 산모가 폐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110여일 만에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첫 만남을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111일 된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아기를 보듬어 안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준아, 예준아. 엄마 봐봐. 엄마는 출산 직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폐 이식까지 받느라 이제야 처음으로 아기를 만났습니다. 막상 이제 못 깨어날 줄 알았는데 깨어나서 우선 너무 좋고 또 아기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 111일 만에 이제 만나서 너무 좋고. 30대 후반의 이 여성은 출산 직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무사히 아기를 낳았지만 출산 직후 코로나19 합병증인 폐렴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개월간 에크모, 즉 인공심폐기로 생명을 유지했지만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생겨 폐 이식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3주 전 기증자가 나타나 폐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도 잘 돼서 새로운 인생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엄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찾은 만큼 작은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애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건강도 좀 걱정이 됐고. 근데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너무 좋고 잘 키워야죠. 의료진들은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작은 선물과 함께 환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은 폐기능은 뭐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요. 아마 환자분도 나이가 젊어서 회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버틴 환자와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쏘아 올린 창정 5B 로켓의 잔해 일부가 지상에 추락할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추락 예상 시간은 내일 새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중국 하이난 섬의 원창 로켓 센터에서 창정 5B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티안궁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실험용 모듈을 실었습니다. 창정 로켓은 당초 목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친 로켓 발사체 일부가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다수 로켓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리되고 분리된 잔해는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에 타 없어지거나 예정된 곳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정 로켓은 우주정거장까지 무거운 모듈을 운반하기 위해 일단부가 거대하게 설계됐고 이로 인해 20톤이 넘는 잔해가 일정 기간 궤도를 떠돌다 지구로 추락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로켓의 추락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쯤으로 앞뒤로 6시간가량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추락 지점은 북위 41.5도에서 남위 41.5도 범위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떨어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창정 로켓이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년 전 창정 로켓의 잔해 일부가 아프리카 대륙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주굴기 내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조금 국제적인 어떤 그 공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중국은 오는 10월에도 또 다른 창정 로켓을 우주정거장에 발사할 예정이어서 위험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던 모자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폐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안전운항에 위협이 됐다는 게 대한항공 측 주장인데 엄마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현지 시각 26일 저녁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40대 여성 윤모 씨는 두 자녀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탑승 거부를 당해 윤 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20대 초반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윤 씨 아들이 탑승 후 비행기 밖까지 뛰쳐나갔고 좌석에 앉아달라는 요청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하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윤 씨가 아들의 장애를 탑승 수속 카운터에 미리 알리지 않아 사전 검토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 말은 달랐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리 와라고 했을 때 돌아왔고 그 아이를 다시 착석을 시켰을 때 비행기에 들어가서 착석을 했고. 기내에서 아들이 돌아다닐 때도 윤 씨가 말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통제가 안 됐다면 100kg 넘는 아들을 외소한 윤 씨가 어떻게 안쳤겠냐고도 했습니다. 특히 탑승 수속대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대한항공의 말은 100% 거짓말이라는 게 윤 씨 입장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확인. 저희 아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 대신에 제가 저희 아이 여권을 확인시켜드렸고. 비행을 위해 수면제를 먹였고 곧 잠들 거라고 설명했는데도 승무원들은 기장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윤 씨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씨와 함께 탔던 고교생 딸은 혼자 인천까지 와야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도에 자신의 차를 갖고 가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탁송업체에 맡겨서 어렵게 제주로 가져간 차가 제주도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광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주공항까지 차를 운반해주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 여행으로 온 이성규 씨. 돌아갈 때도 차는 배편으로, 자신은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갈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탁송업체가 선박에 차를 실을 수 없게 됐다며 복귀편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딱 받자마자 나머지 일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굉장히 일정 자체가 다 꼬이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나 혼선이 있는. 탁송업체는 선사가 화물선을 매각하면서 갑자기 운항 불가를 통보해왔다며 이 씨에게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차를 싣고 나갈 예정이던 선박입니다. 이 선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줄줄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인터넷 카페에도 탁송이 취소돼 차가 묶이게 됐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탁송업체를 직접 찾은 관광객도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탁송업체도 선사가 사전 고지도 없이 매각 사실과 운항 중단을 하루 전에 통보했다고 호소합니다. 고객님들이 계획 다 망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지금 그것도 너무 막막하네요. 이 업체만도 이미 다음 달까지 하루 100여 대씩 예약을 받았는데 성수기에 당장 다른 선박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선사 측은 다음 달 1일까지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일정 예약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취재진은 선사 측에 탁송업체와 사전 조율 없이 선박 매각이 이뤄진 배경을 물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상대국에 억류된 자국민의 석방 문제가 주로 다루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2명에 대한 석방 제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We had a frank and direct conversation. I pressed the Kremlin to accept the substantial proposal that we put forth on the release of Paul Whelan and Brittany Griner. 석방을 요구한 미국인 2명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억류 중인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스파이 혐의로 16년째 복역 중인 폴 휠런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신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25년형이 확정돼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를 맞교환 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점령지 확대 방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측과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측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는 러시아 제재와 연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억류자 맞교환 제안에 대해선 조용한 외교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해 진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50여일간 지속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우리 조선산업이 갖고 있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또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창구 문제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까지 타결을 지연시켰던 건 점거농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였습니다. 결국 합의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청업체들은 가급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노조와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하청 노사 공동으로 꾸려질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원하청 노사,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사안과 문제 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이 TFT의 의제로 올려서 상의하자.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볼 건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원청을 협상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매번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세 차례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고 관련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하청 간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 거죠. 이윤이 생겨야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이 가능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링 위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온 국민들이 링 밖에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링 위에 올라와야 된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과 농민, 심지어 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민생 추경안이 편성됐지만 언제 도의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영 씨.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매출이 부쩍 줄면서 근심만 늘었습니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다 지역화폐를 들고 오던 손님들 발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원액이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10%였을 때 충전했던 그 카드를 현재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로 바뀐 뒤로 충전해서 새로운 손님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517억 원을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사는커녕 원구성도 못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986억 원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금리 대환 지원,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정리 지원 등 한시가 급한 민생 현안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 월세 내기도 바쁜데 대출에 대해서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정말 다 쓰러집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급증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할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1,30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벌 농가 피해 복구 지원 예산,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예산 등 농민 지원 예산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9월 20일 시작하는 임시회로 추석 이후입니다. 추석 전 추경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부지사의 술잔 파동까지 일면서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지로 가는 길 서둘러 출발하신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이미 정체 구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자리하는데요. 강원 지역으로 가는 노선 중에서는 광주 원주선이 초월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면서 그나마 수월하고 서울 양양선은 시작 지점인 강일부터 막히고 있어서 수도권 제일순환선도 양방향 강일 부근에서 답답합니다. 영동선은 이미 총 30km 이상 불편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정체가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에 집중돼 있고요. 강원권의 정체는 원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19km 구간, 다시금 강원권에서는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경기권이죠. 오산 일대 정체가 12km 정도로 가장 극심합니다. 이후로는 충청권의 정체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이어지고 있고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밀립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1,500명이 사망한 유럽. 대형 산불로 여의도의 25배 면적이 타버린 미국. 알프스와 그린란드의 빙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역시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케냐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지만 최근엔 길에 쓰러져 죽은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케냐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죽은 기린들의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대 최악의 가뭄 속에 마실 물을 찾아 헤매던 기린들이 물이 말라 진흙탕이 된 저수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벌써 3년째 우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케냐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땅이 메마르지만 3에서 5월 그리고 10월 우기 때 몇 달 동안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풍요로워지고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이곳은 충분한 양의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을 깊게 파도 물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렵게 구한 흙탕물을 나눠 마시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케냐 인구의 8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뭄은 굶주림으로 직결됩니다.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고요. 가축에게 줄 물과 식량이 부족하니 곳곳에 굶어 죽은 동물 사체가 널려 있죠. 투르카나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5살 이하 94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데다 오염된 물 때문에 전염병까지 돌고 있어요. Actually worsening as we have right now we have some upsurge of malaria, we can say that. Yeah, we have some incidents of diarrhea. Na ngawuni kerta ngagipine yane roko maadhi choni yangu dudu aga madhara minang tunga dudu na ko ke ewo ya char nyama tunga ni tadamu na lu nyama jikko ke aga damba papa ada girwaja daga mina na ko paganu butto na ko yedo yosna walenga 케냐에서만 4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다른 동아프리카 나라도 상황이 비슷해서요. 한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을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등에서 식량을 원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원래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우기가 사라지면서 1년 내내 도움이 필요해졌죠. 특히 전쟁과 물가 상승 등 어지러운 국제정서까지 겹친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기후변화가 식량위기, 즉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게 됐는데요. 올 여름 세계 곳곳을 덮친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27.8도, 제주 27.6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서울 35도, 대구 33도, 여수와 제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다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내일은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 지리산 부근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